일어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낮 시간에 이렇게 원자력 엑스파일을 하는 거는 제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황당한 뉴스가 있었죠. 어제 그제 갑자기 무슨 우리는 핵 보유국인 것 마냥 미국하고 뭐 핵 자산을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뭐 훈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날리면이 미국 대통령 날리면 씨가 노 하는 바람에 윤석열은 굉장히 이제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유계적으로도 굉장히 부끄럽고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일인데, 보통 이 정부는 또 그렇지가 않죠. 뭐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뭐 당장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사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핵 그 자산을 공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씨는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준비하다가 좀 전에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잠깐 봤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 올라온 거죠? 3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잠깐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기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은혜 홍보수석입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기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국방장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먼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얘기한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북한에서 다시 그 드론을 날렸을 때, 영토 침범이라는 건 뭐 지금 뭐 현재로서는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드론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9.19 군사합의라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하고 맺은 군사협정이에요. 근데 이 군사협정 제가 대충 큰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어떤 적대적인 행위도, 군사적인 적대적인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두 번째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로 하기로 하였다. 여기 DMZ가 있죠. 이 DMZ를 평화적 구역으로 만들어 갈 조치를 이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서해 안에서 뭐 크고 작은 이제 우리가 충돌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평화수역으로 공표를 하고 더 이상 무력 충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남과 북은 교류 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북한하고 더 이상 적대적인 군사적인 적대 관계로 머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2018년도의 9.19 군사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 합의를 깨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뭐 할 얘기가 이제 그 핵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저는 누구보다도 이 정권이 충분히 군사 도발을 통한 전시 상태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감은 별로 안 생겨요. 실제로 전쟁이 날까? 근데 분명히 날 거라고는 예상이 되긴 해요. 그런데 뭐 지금 아예 대놓고 북한과의 군사적 합의, 평화적 군사 합의를 깨버리겠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게 현 정권입니다.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네. 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보, 그다음에 그 빨갱이 논리 내세워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단결 또는 단속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통치 행위가 지금 재발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전쟁이 대규모 전면 전쟁보다는 좀 자극을 위한 그 국지전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위기감을 자꾸 조성을 해서 네. 먼저 멀쩡하게 잘 있는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제 타격하겠다 뭐 이런 예를 먼저 하면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면서 위태로운 자신의 정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전술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뭐 그 시쳇말로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뭐 이런 말들을 선거 때마다 써먹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렇죠. 안보는 보수가 잘하는 게 아니고 안보를 위험한 상태로 빠뜨려서 그걸 정치에 이용해 먹는 걸 잘하는 게 보수 정권이었죠. 지금 국지전이라도 좀 발생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영토 크기에서 국지전이라는 거는 그건 바로 확전이 돼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철원이라든지 우리 접경 지역인 뭐 철원, 연천 이런 곳에 포 한 방이라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 연평도에 그 포격이 된 사례가 있죠. 근데 이 정권은 물론 이제 그런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든 이 나라에선 전쟁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들은 거꾸로 가죠, 거꾸로. 예, 긴장을 조성해서 자신들의 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 전개라고 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국지전적인 그런 또는 어떤 위기감이 하나의 통제가 가능한 상태라면 괜찮은데 좀 안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좀 아마 굉장히 그 안보 문제를 진짜 충실하게 이렇게 하는 정권이라면 좀 괜찮은데 지금 보면 너무 어설퍼거든요. 정말 위험한 것이 단순히 과거 정권들처럼 뭐
겁을 주려고 자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드론 5개 들어와 가지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나중에 보면 또 12기가 내려왔다는 얘기.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출국한 거는 제로고. 사실 그 정도 사이즈 요 테이블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저희 테이블보다 좀 작은 그 정도의 무인기가 내려오면 군대에서 이 발칸포로 이걸 맞추는 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있던 부대 바로 옆 부대가 발칸포대였어요. 그런데 그 무인기를 디코이라 그래서 그걸 날려가지고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해요. 사실 거의 못 맞춥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게 여기 밑에 땅에 있을 때나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면 크다고 생각하지만 지상 위에 한 50m, 100m만 올라가도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속도도 뭐 그렇게 느리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을 그걸 헬기로 쫓아가가지고 또는 전투기로 쏠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추격시키기 위해서 전투기나 헬기가 날아갔다. 그리고 이게 공중에서 터지는 탄을 장착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떨어지는 거라서 민가에 떨어질까 우려돼가지고 또 함부로 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출격을 전투기나 뭐 헬기를 추격시켜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했다는 거는 이건 전투 지휘 체계가 아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를 내쫓아 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팔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담 중에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태운다.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그 핵 전력을 뭐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네. 핵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네, 네. 아주 걱정되는 거죠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전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요. 예,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빠져나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올해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외국 자본이 또 빠져나가게 하고 외국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내일 모레 전쟁 날지도 모르고 네.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나라에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으면 다 회수를 하려고 그러겠죠 오히려. 게다가 확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 태도도 문제예요. 확전을 불사하고라도 그렇죠. 우리도 드론 더 많이 띄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녁 때 자기는 회식하고 앉아 있어. 그 대통령 언어도 아니고 또 저녁에 회식하고 있다는 건 또 무책임한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뿐이죠,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보수 정권을 보면은 군대 한 번 가본 적 없는 사람들,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쉽게 전쟁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눈앞에서 총 쏘는 거 한 번만 보여줘도 호미백산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썼던 포가 옛날 똥포라고 105mm 포가 있어요. 조그만 포 있어요. 이렇게 6.25 전쟁 보면 이렇게 뒤에서 빵 땡기면 이렇게 뻥 하고 쏘는 그런 이제 포를 썼는데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부대가 다 바뀌어서 155mm 포 그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걸 쓰는데 그 포도요. 그 작은 포도 여러분 실제로 총 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성분들은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소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거랑 전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근데 대포는요, 빵 쏘는 순간에 바닥에 딱딱한 이렇게 흙바닥이 물결을 쳐요. 물결이 쫙 만들어질 정도로 소리가 크고 진동이 커요. 그거 한번 들으면 어디 가서 바지에 지릴 것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 북한에서 몇 대 내려왔어? 우린 따블로 보내.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네. 자산이나 전략적인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요번에 이제 북한이
남 전역을 전술핵 사정권에 두겠다 그러고 무제한으로 핵 무기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남쪽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은 자기네들의 핵무기를 미국 대통령 아니면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겠다. 이거 우리나라 핵무기를 보유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랑 왜 미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냐? 이건 기본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 제대로 없는 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 중에서도 그 테슬라 같은 기업 보면은 그 CEO 한 명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 한 80% 이상 떨어졌거든요. 테슬라가요? 네. 어우, 그럼 테슬라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어제만 해도 한 10 몇 프로 정도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지. 네. 그러니까 CEO 리스크가 그렇게 위험해요. 그런데 CEO 우리는 리스크. 대통령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기 그 준비하신 거 한번 보면서 핵 문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남북이 핵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핵 비확산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남한이 핵을 가지려고 한다는 또는 일본도 핵을 가지려고 한다는 그 모습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겠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전혀 무식하고 그냥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동의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한국을 미국에서 볼 때 한미일 공조를 한다 그러지만 한국을 일본 밑에 두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하려고 그러면 일본하고 하지. 그래서 지금 공동 기획 연습하겠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유럽 특히 독일에서 전략 핵무기를 배치를 해놓고 그거를 미국이 그 배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죠. 다만 독일 영토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EU 전체를 독일을 베이스에 둔 핵무기 또는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일본도 그렇게 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째. 네. 일본도 우리도 독일처럼 그렇게 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한국은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 요만큼도. 지금 우리가 그만큼 국력이 커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술핵무기 배치 자체만 하더라도 80년대 그때 이제 완전히 철수를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한의 핵무기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수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 개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명분을 어느 정도는 얻었다 하더라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핵 확산되는 거를 반대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핵 미국 전력을 그러면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했지만 미국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제 외교에서 이런 식으로 헛발 디디다가는요 진짜 전쟁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외교의 실수나 이런 거는 바로 전쟁으로 직결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쟁 네. 그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꼴찌인 22개국에서 지금 꼴찌잖아요. 네. 계속 연속 밑바닥으로 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외교하고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사실 이런 핵을 두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사실 핵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핵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남한 전역을 전술핵 사정권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보네요. 예. 저 양반 또 왜 저랬을까요? 원래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던 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죠. 사실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딘가에 핵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거의 죽은 땅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원래 저거는 이제 미국용으로 자기네들의 이게 협상 무기로 개발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저걸 갑자기 이제 윤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저걸 우리 쪽에 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예, 한미 공동으로 핵 전력을 기획하고 연습 무슨 연습이에요? 핵 전쟁을 연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냐? 예? 국민적인 동의가 있는 거냐? 네. 자, 그러면 국민적인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그럼 우리 국민에 대해서 핵 전쟁을 하면 북한에서 저기 핵이 날라오면 어떤 방어 체계가 돼 있냐는 거죠. 그거부터 만들어 놓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거든요. 무책임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핵관들을 차라리 북한으로 쏴버리면 좋겠네요. 우리가 핵전쟁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비를 할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알아놓긴 해봅시다 한번.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핵이 날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런 몇 가지만이라도 알아두고 사전에 스스로 준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상 핵이 우리나라 또는 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고 미 국방부에서 마침 서울 상공에 특히 용산 위에 떨어졌을 때 핵폭발 시뮬레이션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온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걸 좀 같이 틀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에는 이른바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북한이 한반도에 핵을 투하할 경우를 가정하여 한반도의 기상 정보와 주요 시설의 위치, 인구 밀집도 등의 재원을 입력하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와 사상자의 수를 결과로 산출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핵전쟁 가상 시뮬레이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저렇게 폭발이 일어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빛과 사거리가 열이 가장 발생됩니다. 짧은 스커드 A, B형 미사일 한 발이 투하되는 상황을 복사라 가정하였으며 그러죠. 광복사. 투하 지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 용산에 연합사가 떨어지는 위치한 용산 왜냐면 일대입니다. 이제 용산이 원래 북서풍이 북동부에 부는 있는 겨울, 서울의 중심부인 지점이고 용산 서울 한복판에 가장 중심부이죠. TNT 15킬로톤의 북한 핵미사일 한 발이 폭발한다면 과연 어떠한 저렇게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지면 제일 먼저 빛부터 일어나면서 그 빛이 확산이 되죠. 네. 우선 그거에 폭발 의해서 많은 지점으로부터 사람들이 반경 타 죽어요, 1.8km 일단. 내의 모든 물질은 저런 식으로 순식간에 그다음에 녹아서 소리가 진화해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리면서 핵풍이 전개가 되죠. 저게 어느 정도 사이즈 저게 아마 한 20킬로톤 정도 되는 여러분이 거가 눈을 떨어지는 게 한번 아닌가. 깜빡이는 사이에 용산역, 전쟁기념관 등 용산 주변의 모든 건물이 한순간에 증발하듯 폭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반경 4.5km 내의 경복궁, 최소한 서울역, 2-3km 시청, 안에는 광화문 등은 완전 거대한 초토화된다고 폭발력에 보시면 의해 휴지 조각처럼 찢겨져 나갈 것이며 터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진공이 서쪽으로는 발생하고 마포와 서교동, 여기서 여의도, 이제 발생하는 동쪽으로는 열을 반포와 거의 태양 압구정, 온도에 막, 청담동 일대, 버금가는 그런 남쪽으로는 정도의 상도동 소득이 및 좀 동작동 타죽는 게 일대가 아니고 대부분 그냥 파괴될 그 것입니다. 자리에서 증발.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요. 예. 이 같은 직접 피해를 그래서 통해 저 그 자리에서 중심부는 사망하는 시민만 40만 명, 4천도까지 추가로 올라간다고 사망하는 해요. 시민이 사실 22만 명 지구상에 이상일 것으로 4천도의 시뮬레이션은 온도는 분석하고 없습니다. 있습니다.
발생한 낙진에는 방사성 물질이 핵폭탄에 포함되어 의한 있어 인공적으로 여기에 열이 오염된 발생하는 시민들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저희 이제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골치 아픈 됩니다. 이게 뭐 상상도 하기 힘든 가정이지만 인체에 주는 피해 그래도 정도에 우리가 입각한 지금은 알아놔야 방사선량의 될것 단위를 같아요. 램이라고 알아놔야 하는데 됩니다. 200램 이상의 범위에 있던 저거는 사람의 이제 경우 낙진이 혈액 떨어지는 이상으로 건데, 2주에서 6주 사이에 최대 이게 이제 90%가 비로 사망하게 떨어지는 됩니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밤이 불었다. 0.5램 정도의 이래가지고 극소량에 저렇게 노출되어 퍼져나가는 살아남았다고 거를 하더라도 보는데 이 강동 평생을 쪽으로 쭉 방사능 몰려가고 후유증 있죠. 속에서 고통스럽게 저렇게 살아가야 할 했을 때는 것입니다. 40km 이상까지도 저도 이제 뭐 이렇듯 시간대나 핵폭발로 인해 계절에 최악의 따라서 경우 조금씩 서울 달라지긴 인구의 하나요? 10%인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하지 않은 가스 저장소, 주유소 등의 폭발과 저렇게 이제 화재로 저런 인한 피해, 폭풍, 파편에 의한 핵폭풍에 피해까지 의해서 고려하여 사업클래스 더 아니에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크로비스타.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같은 데가 고지대에 있는 고층 네. 건물이기 시뮬레이션 때문에 결과는 아주 지금껏 우리가 취약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한반도 핵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중심부에 있으면 피해가 좀 덜하죠. 요 같은 경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라 그러는데 이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이고 무게가 4.4톤. 하지만 팬맨이라고 하는 플루토늄 탄 이건 나가사키 떨어진 거죠. 네. 밑에 거 그거는 무게가 플루톤 무게가 4.6톤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라늄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 예. 쓴 거네요. 히로시마 떨어진 거는 우라늄 탄, 네. 나가사키 떨어진 거는 플루토늄 탄인데 히로시마 떨어진데 히로시마 지역이 인구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훨씬 많아서 사망자가 14만 명이 나왔습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핵폭탄은 즉사 4만 포함해서 시름시름 돌아가신 분 7만 명이 해서 11만 명이 직접 사망했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본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을 때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네. 4만 명이 사망이 됐는데 피해자가 지금 생존해서 돌아가시고 있지만 7만 명에 가까운 생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특히 이제 일제 강제징용 진상규명위원이었던 서민교 교수의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한인 그 피해자 원폭 피해자를 면담을 했어요. 70대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아들을 40대, 동생은 30대 이래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전신이 막 뻘겋고 막 이렇게 혹이 나오고 막 그러는 어떤 그 방사선 피해를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는 분인데 문제는 이게 유전이 돼서 동생 그 아들은 아니 그 큰 아들은 아니고 작은 아들이 똑같은 후유증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사선 피해가 유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니까 그게 뭐 정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뭐 기형아라든지 예. 그 출산율이 확 올라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방사선 피해는 참 인류가 전쟁을 하고 해도 가장 극악한 그런 무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킬로톤이 핵폭탄이 상공 500m 저게 이제 저공 폭탄입니다. 바로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 그렇죠. 500m 상공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빛이 나잖아요. 네. 꽝 하면서 빛이 나는데 소리는 나중에 들립니다. 네. 빛이 먼저 번쩍하는데 이게 광열 피해. 빛과 열에 의해서 피해가 전체 피해의 규모의 35%를 차지합니다. 35%.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충격 소리가 나오면서 그 충격 소리가 그냥 들으면요 고막이 나가고 막 내장이 손상을 입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파입니다. 사실 그 제가 아까 그 105mm 포탄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소리 그 포탄 소리만 해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뻥 터지는 거 말고 쏠 때 나는 소리 있죠. 뻥 하고 이제 장약 터지는 소리. 발사할 때. 그 소리만 해도 소리로 들리지는 않아요. 어떻게 들리냐면 몸으로 충격파로 와요. 이렇게 뻥 하고 몸이 꽝 때리는 느낌이 나지. 그게 우리가
귀로 들리는 큰 소리다 이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저 그 충격파에 우리가 소리로 귀로 듣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냥 그 깨져버리는 아니면 내장이나 이런 데가 다 터져버리는 그런 정도 효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폭풍이 몰려오거든요. 네. 폭풍이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몰려오고 그래서 충격파와 폭풍에 의한 피해가 50%에 가까이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방사선과 낙진입니다. 방사선과 낙진은 즉각적인 어떤 그 사망 사고도 있지만 중심부에서는 이 낙진에 의한 피해가 후유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피해의 규모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어서 네. 이거는 아주 고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이제 방사선 폭발하면서 발생된 저 방사선이나 그런 것들 전자기파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전자기기들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전자기기, 발전기 이런 게 다 멈출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자기기, 네. 자동차 시동 안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전자장피로 돼 있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광열 피해와 폭풍, 충격파, 그 다음에 방사선 낙진 이 네 가지라고 봐야죠. 광열 피해, 충격파, 폭풍, 그 다음에 방사선 이렇게 네 가지 피해가 가장 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으로 네. 하겠습니다. 저게 대비가 되나요? 예?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냥 빠이빠이 할 새도 없이 그냥 갈 것 같은데. 이 광열 피해가 일어나는데 네. 광열 피해가 빛이에요. 네. 그리고 그 열이 3,000도, 4,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뭐 1.5km 이내에는 완전히 증발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빛은 2초에서 3초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빛을 피해서 네. 담벼락 뒤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또는 중심부에 들어가서 또는 옛날 영화에 나오듯이 냉장고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피해 가면 2초, 3초를 지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증발은 안 한다. 그렇죠. 중심에 있으면 어차피 증발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지하로 숨어야 돼요. 제하로. 지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산 이게 벙커로. 공격이 날라온다, 핵이 날라온다 그러면 지하 대피소 이런 데가 제일 적격인 거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15킬로톤, 20킬로톤 정도 되는데 그 20킬로톤 정도의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광열 피해가 2.5km가 떨어졌어도 3도 화상을 입어요. 3도 화상이 뭐 어느 정도죠? 기포가 막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예, 기포가 발생해서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그래요. 예. 근데 4.2km 정도 돼도 1도 화상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2.5km 이내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10km 이내에서는 빛을 바라보면 시력이 손상될 수가 있는 그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도 화상은 홀딱 타는 게 3도 화상이네요. 그러니까 가슬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신이 막 웰던이네, 웰던. 뭐죠? 예, 이게 물집이 막 전신이 생겨요. 그 정도 되면. 그래가지고 좀 위험한 상태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목재 건물 이런 것들은 불이 잘 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길거리에 노출된 차량도 화재를 잘 입거든요. 네. 이럴 경우 불이 잘 탄다.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로 인한 2차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핵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성경에도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묵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할 거라고. 예. 네, 그게 이제 그 지금 얘기하시는 낙진 피해라든지 네. 그러니까 저 때 차라리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증발되는 게 낫다. 살아서 저 고통을 그대로 받을 바에는
뭐 그게 이제 사실 핵폭탄의 피해인데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핵무기를 실제로 투하를 해서 전쟁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뭐 북한이 일단 핵 보유국이고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혹시라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뭐 극단으로 치달아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 충분히 전쟁이 가능하- 일어나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6.25 전쟁 때 남북 전쟁으로 일본은 돈 엄청 벌었잖아요. 지금 이제 저는 윤석열이 계속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이제 미국의 해구상 밑에서는 벗어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가 가장 금방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일본이 한국전을 거의 주도해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뒤에서 이렇게 꼬실 수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후쿠시마 피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대륙 진출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의 뭐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일본 경제도 다시 화랑기로 갈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미국은 또 이제 전후 복구 사업에 뛰어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빼곤 다 좋은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전쟁 상황이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피해는 누가 보냐면 러시아군은 우리가 패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 다 파괴돼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열 피해 다음으로는 이제 폭풍이잖아요. 네. 폭풍 충격파인데 충격파는 어마어마하지만 폭풍파도 30초당 30에서 50m에 어마어마한 거죠 저거는. 저 초당 30에서 50m면은 초대형 태풍보다도 더 빠른 건데. 더 큰 거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초 이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초당 20m 그러니까 20m만 돼도 속도가 예. 거의 우리 작년에 왔던 그렇죠. 태풍인가 엄청난 태풍이 24m, 25m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 날아가요. 그렇죠. 저거는 사람이 뿐만 아니고 이제 차 뭐 이런 게 건물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속도인데 저런 정도의 폭풍이 이제 불어닥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폭풍파가 발생하면 순식간으로 진공이 돼가지고 네, 그렇죠. 폭심이 그쪽 방향으로 또 2차 폭풍이 생겨요.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빨리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쭉 공중으로 버섯구름이 생기는 거죠. 빵 하고 터지고 다시 안으로 싹 몰려 들어가는. 그렇죠. 버섯구름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충격파는 고막 파열, 내장과 심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폭풍으로 인해서 날아다니는 비산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때도 몇 초이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일단 지하 대피소나 이런 데 응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반지하로 이사 가야 되겠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건물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슬라이드 자료나 그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충근 박사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고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1층, 2층, 3층, 5층 그다음에 아파트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 목조는 아주 위험하고요. 2층 벽돌 구조물이라도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면 조금 그냥 보통입니다. 네. 일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3층도 마찬가지고. 자, 5층 건물은 지하로 내려가면 좀 안전합니다. 근데 앞에 1, 2, 3층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의해서 폭풍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통이다 이런 표시를 해놨고,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층들은 그래도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부 다 공통적인 거는 5층 이상 건물이면 지하 콘크리트, 대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그나마 안전한 곳. 네. 그렇죠. 파란 것이. 알겠습니다. 지하로 갈게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보면 이게 무색, 무미, 무취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방사선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만 필링상으로 방사선 구역에 들어가면 좀 뜨거운 감을 느낍니다. 따뜻하거나 그쪽에서 이제 열이 나니까 특히 이제 플루토늄과 우라늄 이런 핵물질에 의해서 감마와 베타선이 확산이 되는 그런 특히 이제 방사선 처음에 생기면 이제 쫙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네. 그 멀리까지 가는 게 감마선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베타선도 확산이 되고 감마선이나 중성자선에 의해서 2차 방사되는데 그런 거는 가까이 있는 경우가 특히 심해요. 네. 그래서 중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철 이런 데 딱 때리면 철이 방사화돼요. 예, 그래서 원자로 용기, 원전에 보면 원자로 용기 있잖아요. 네. 그 안에 핵연료 있잖아요. 네. 핵연료에서 중성자가 많이 나오니까 네. 원자로 용기가 방사화됩니다. 음. 예, 그 중성자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방사가 된다는 거는 중성자가 한번 때리면은 그걸 맞은 물질도 똑같이 방사능 물질이 된다는 거죠. 2차 방사선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아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물론 심각하죠. 네. 위험하죠.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방사성 물질이니까. 다만 핵연료만큼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보는 건 낙진이거든요. 네. 낙진이 아주 고라퍼요. 이게 한두 시간 안에 떨어집니다. 이거 버섯구름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상공에서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 비를 맞아 가지고 비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블랙 레인입니다. 검은 비. 네. 그래 가지고 낙진이 이제 흙이니까 거기에 묻어 가지고 비가 돼 가지고 쭉 떨어지는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낙진이 30km에서 40km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전역은 다 들어가는 거고. 예. 그 정도. 음. 뭐 가까이 있는 수원, 구리, 뭐 의정부 이런 데는 다 예. 피해를 받겠네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 등으로 유입되면 또는 식도로 이제 삼켜서 들어가는 경우 체내 피폭이 되면 장기적으로 굉장한 안 좋은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0% 후유증을 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체내 피폭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그래프인데요. 히로시마 구조대가 투입된 건 7일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심 지역, 3km 이내 이 정도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 위가 14,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시간 지났을 때 떨어져서 방사능 준위가 떨어져서 14,700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8시간 지나니까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니까 또 10분의 1로 줄고 네. 약 15일 지나니까 또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15일이 지나니까 14램이 나와요. 네. 14램 시간당.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연간 작업 피폭 설량이 5램이에요. 5램. 예, 맥시멈 5램을 넘죠. 우리나라는 그 저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2램으로 줄이고 있는데 5램이에요. 5램. 그 대신에 50램 이상 되면 이거는 위험해져요. 그 다음부터 50램 이상 되면 100램, 200램, 300램 저건 다 안 좋습니다. 후유증을 다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램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약 7일로 지금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램 이하로 떨어져야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해도 뭐 1시간 작업해가지고 저렇게 피폭이 된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죠. 일하기 힘든 거죠. 저기 그 램 단위가 시간당 단위인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런 얘기는 없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시간당 왼쪽 그래프는 시간당 14,700 램을 맞는다 이런 뜻이고 1시간 있으면 8시간 있으면
1470, 10분의 1로 줄어서 맞는다 이런 뜻이고 오른쪽 테이블은 예를 들어서 1번 로케이션에서 네. 커브상 1번에서 만 램을 맞았다.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사망입니다. 저기서 1시간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저기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내가 뭐 건물에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건물 입구가 막혔을 수도 있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만 구조대가 안전하지는 않죠. 근데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 밑에 깔렸거나 이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생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사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차단된 그 골방이나 아니면 지하 이런 데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저희가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게 그 쓰는 용어 자체가 전문 용어나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생각이긴 한데 그냥 램이라고 하는 거는 방사선이 몸에 피폭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많으면 되게 높죠. 예, 많으면 24시간 내에 죽는다. 만 램 정도를 맞으면은. 그리고 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한 뭐 50램 이 정도가 되면은 그나마 방호복을 입고 구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거 역시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작업자가 몇 시간 이상 있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당 그렇게 맞는다 피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램이라든지 시버트라든지 이런 단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런 단위 우리가 기준 수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1년간 연간 안전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방사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엑스레이 그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수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보다 몇 배가 높으면은 그만큼 위험도가 올라간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버트 단위는 이제 얼마가 나오냐 이런 네, 뜻이고 그렇죠. 램 단위는 사람이 방사선에 얼마나 조사된 네.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폭탄이 터졌으니까 음. 당연히 방사선은 나오고 그 방사선이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고 그 방사선이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을 태워 죽이는지는 여러분들도 뭐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저거는 폭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굉장히 높은 그 시버트의 방사능이 확 발산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떨어져요. 확 터지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처럼 원전에서 난 사고는 그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건물 지하에 내려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서울 인근에 산다 그러면 예. 그냥 그때 가는 게 그래서 예. 이제 실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핵 공격이 이제 왔다. 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북에서 발사를 하면 남한에 떨어지는 게 3분,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가까우니까. 예. 북한에서 미국에 쏜다 그러면 몇 시간이라도 걸리겠지만. 미국 쏘면 한참 걸리죠. 예. 근데 우리는 3분, 5분 안에 쐈다 그러면 아니 쏜 걸 우리가 보고 있어도 예. 인공위성으로 보고 야 발사 해도 우리가 도망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이미 틀렸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남북한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조기 경보가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조기 경보가.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3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보가 사이렌이 울리든 뭐든 바로 북한에서 핵 공격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지하철, 지하 그 2층, 3층 정도 내려가서 빨리 내려가는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가 빨리 전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군 중앙방재통제소와 행안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이런 데에서 즉각적으로 시민들한테
특히 어느 지역 또는 남한 전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게 날아올 거를 대비를 해서 바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로 빨리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동굴, 터널 뭐 이런 데로. 자, 이게 가능하겠냐. 하지만 우리가 서바이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특히 남북한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기가 어렵네요. 예. 네. 예. 지금 뭐 여러 차례 사고 발생이 됐지만 이제 경보 체제 우리가 이제 뭐 안전 문자 이런 거 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 이런 거는 자주 보내는데 실제로 그 시민들이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안 보내는. 예. 불안할까봐 안 보내는. 뭔 소리야 도대체. 불안할까봐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대피를 하고 대비를 하라고 보내는 게 안전 문자인데 이 정부는 지금 뭔가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분, 5분 내에라도 알려주면 천만다행이겠다. 예, 그래서 주민 대피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면 이게 옛날에 구소련, 네. 그러니까 이제 체르노빌 일어나기 전이죠. 80년대 초 구소련에서 핵전쟁에 대비해서 방어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충구 박사께서 이제 제시를 한 건데 100만 인구 도시에 2메가톤급 원자 폭탄이 저공 폭발했을 때 네. 아주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사망자가 43만이 나오고 부상자가 25만 명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사전 경보하고 대피호를 이용한다 그랬을 때는 거의 팍 줄어요. 10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8만 명이 나오고 주민 속에 아예 도망가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2만 명 정도 사망하고 7만 명이 부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민 속에 대피가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순식간에 강남으로 또는 강북으로 어디로 뭐 대피가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피호를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기 100만 명당 숫자니까 저거는 인구 밀집도나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퍼센티지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43만 명이다 그러면 한 40% 이상이 즉사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 밀집도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높잖아요. 그 서울 주변 인구까지 치면은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500만 정도가 그 자리에 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낙진 피해까지 고려를 한다 그랬을 때 네. 영역별 피해가 30km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인천이 웬만큼 다 들어와요. 네. 용산에 떨어졌을 때 인천이 웬만큼 다 들어오고 북쪽은 양주까지 네. 다 들어와요. 그다음에 남쪽은 수원 일부까지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동쪽은 의정부 그 광주 네. 그쪽까지 다 들어와요. 그 정도로 넓은 30km 영역인데 결국은 서울, 경기가 웬만한 데는 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 전쟁은 가공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 대피할 때는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낙하 지점의 바람 방향과 풍속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해야 돼요. 휴대폰이든 라디오든 뭘로 정보를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사능 감시기, 의료 장비, 복구 장비 등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게 평상시에 상비가 돼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 준비해서 각 가구마다 하나씩 줘야 돼요. 아크로비스타만 주지 말고 만일에 한다 그러면 전 시민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피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집에 있는 거, 그걸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전자장비들 코드 다 분리를 하고 중요한 자료는 사전에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언제 알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백업을 해놔야 되겠죠. 핵심 IT 장비는 전자기파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차폐 장소에 보관하는 게 좋겠고요. 대피 장소는
그 방호 시설이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지하실, 지하철, 배수로, 도랑, 터널, 즉 바깥에 있을 때 임시로 한다 그러면 다리 밑에나 배수로, 도랑 이런 데라도 임시로 피해 있어야 돼요. 태풍이 지나가니까 그게 몇 초 만에 다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비산물도 피할 겸 해가지고 그런 방호 시설을 빨리 찾아가지고 터널이나 도랑 이런 데 찾아가지고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스위스 같은 데는 핵전쟁 대비해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개인주택을 짓던 아파트를 짓던 건물을 질 때는 핵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방공호를 파도록 준비를 해놓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구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방호 구역이 설정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상태에서 핵전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부터 만들어 놓고 핵전쟁 하자고 그래야 맞는 거죠. 일단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이 한 2,500분 정도 되시는데, 뭐 이런 핵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아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래. 알아두시는 게, 그리고 한번 오늘 방송 보셨으니까 이동하시는 길에 예. 어디 내가 들어갈 만한 데 있나 한번 눈길을 한번 주셔도 그 정도가 조금만 더 네, 하면 네. 핵 폭발 시에는 광열과 폭풍이 있는데 저거는 빛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빛과 반대로 엎드려 가지고 빛이 온다 안 느끼면 숨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폐가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폐로 열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발광 시간은 맥시멈 5초 정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략 전술핵이 있는데 전술핵은 대부분 5초 이내로 보면 됩니다. 저게 100킬로톤 안 되거든요. 네, 네. 히로시마 떨어진 것도 15킬로톤 정도 되고 그 정도에서 있기 때문에 2, 3초 정도 발광 시간이 예상이 되고 성광을 느끼면 또는 사이렌이 울리면 저 외부에 있다. 그러면 건물 뒤나 도랑, 담벼락 등으로 피신하는 게 중요하다. 네. 건물 내부에서는 낙하물, 비산물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나가면 방사선 조사는 소리 없는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킬로 이내에 초기 방사선 그치기 때문에 이때는 차폐물, 콘크리트, 지하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낙지는 2시간 이내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 또 이제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람에 따라서 얼마나 약하기 때문에 일단 한두 시간 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30km, 40km 이내는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에? 먹거나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그 낙진이 떨어질 때는 검은 비가 오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는 또 차량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때는 우위나 방독면을 쓰고 신속하게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풍향이 중요합니다. 이 낙지는 시간당 6분의 1 정도로 방사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에 따라서 분포가 되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되기 때문에 오염지도가 중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비방호, 방호가 없어. 전혀 방공호도 없고 그냥 맨 땅 위에서 있다가 터졌어요. 그러면 100% 사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15만 명 이상 사망을 한다. 이래 봤을 때 지하시설 대피를 하면요. 50%에서 30%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보가 빨리 전파가 되면 50%에서 70%를 줄일 수가 있어요. 속에 피난하면 약 70%에서 90%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응급구조나 의료에 의해서 보다 더 좋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상자를 줄일 수는 없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부분이 꽤 중요해요. 제일 먼저 방호 목표는 빛과 열,
여기서 이렇게 막아야 되죠. 빛은 눈도 조심해야 되고 화상에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 소리가 이제 청각이나 이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핵폭풍, 이건 이제 건물이 쓰러지거나 날아가거나 깔려가지고 또는 비산물에 의해서 다칠 수가 있고, 방사선 피폭과 체내 오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응급 장비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청자분께서 장비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의약품이 있어요. 일회용 밴드라든가 붕대, 소독약, 화상연고, 그다음에 반창고, 지혈제, 요드 알약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또 예, 알약은 판매를 하더라고요. 입에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갑상선에 체내에 피폭된 것이 모이는 것을 막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비상용 장구 같은 거는 휴대용 프레쉬, 이게 전기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쉬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또 있으면 좋고요. 휴대용 칼, 도끼, 라디오, 통신수단, 휴대폰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가 있으면 좋아요. 예, 산소호흡기는 외부랑 완전히 차단하잖아요. 이게 낙진이나 이런 게 아주 극심할 때는 이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일회용 마스크라도 있으면 좀 하지만 그걸로는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해요. 일회용 마스크 가지고는. 그다음에 눈을 보호하는 가글, 비닐 우비, 이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사실. 예. 방사능 먼지 날라오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면장갑이나 비닐장갑, 귀마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간단한 식료품이 준비가 되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생수, 라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경보시에는 물론 여기 응급장비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계측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다 오염됐기 때문에 일단 대피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측정하고 다닐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뺐습니다. 일단 준비하면 좋습니다. 경보시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면 대피소로 빨리 피하고, 지하철, 지하실, 지하주차, 서울은 이제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고, 외부 공기와 차단이 돼야 돼요. 실내 공기를. 그래서 플러그도 빼고 가스대 잠그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최고고, 핵폭발 시에는 빛을 보지 말고 차폐 장소로 이동하고 건물이나 벽체 뒤로 피하고, 가능한 옥내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리와 폭풍, 이런 것들은 대피소에서 귀를 막고 엎드려서 입을 여는 게 중요하다. 야외에서는 도랑이나 하천, 하수구, 그다음에 다리 밑이나 뭐 이런 데라도 임시방편으로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는 게 좋겠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일회용 마스크, 그다음에 12시간 전후 있으면 라디오 등을 통해서 교통 상황 확인한 다음에 오염증에 의해서 차량으로 빨리 대피하는 게 좋다. 이때는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게 권고됩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지역, 폭심 40km 이내에서는 먹고 마시고 앉지 마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전쟁 불사하겠다 그랬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죠? 그래서 핵공격이 발생되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 없이 핵전쟁을 언급하고 일전 불사를 언급하는 거는 이건 무책임이다. 책임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비상용품이라도 또는 방공호라도 빨리 준비하고 해서 이건 대비해라. 그리고 민방위 훈련 실시하고 비상 대피 방안을 당장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아까 이제 요오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런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성 요오드예요. 근데 방사성 요오드는 체내에 축적이 돼요. 어디 축적이 되냐면 여기 갑상선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런 낙진 피해가 생긴다든지 방사능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은 요오드제를 먹어버리면 요오드제가 여기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방사성 요오드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체내 배출이 됩니다. 체외로. 그래서 이제 요오드제를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들도 검사하는 게 그 두 가지예요. 세슘하고 요오드. 그 두 가지가 이제 체내 추적이 잘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저는 뭐 북한이 설마 대한민국 땅에다가 핵을 쓰진 않을 거다. 차라리 일본에 쏘면 쐈지. 인간이라면 예, 우리한테 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예, 믿고 싶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쟁 나서 핵을 쓰게 되면 어떻게 대비할까는 정말 최종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 있어서도 있어서도 안 될 얘기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부터 전쟁 반대를 더 적극적으로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말마다 길에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전쟁 반대라는 구호를 이제 외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쳐서 우리는 이 평화가 우리한테 경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처럼 우리는 다 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적경 지역은 다 군사 분계 지역이고 거기는 다 군대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경 지역에 군대가 몰려 있지 않아요. 적경 지역에 군대가 몰려 있으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처럼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야 평생 살았으니까 너무 익숙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 전쟁의 위험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그대로 망하는 얘기입니다. 전쟁 안 나도 망해요. 그런 기미만 보여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알고 떠드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예측하는 대로 일본의 어떤 사주를 받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닌가.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너무 위험한 발언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고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보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그 영토와 부속 도서를 지키는 게 그 대통령의 제1 의무예요. 근데 그걸 전혀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핵 전쟁만 하더라도 네. 물론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전쟁을 전제하고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위태롭고 네. 또 그걸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후유증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또 우리가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것과 함께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네. 진짜 스위스 같이 전 국민의 법으로 그냥 방공호를 짓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도 당장이라도 법을 제정해서 전 국민이 핵 전쟁 대비한 방공호를 파도록 돈도 예산도 내려주고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고 그럼 그냥 우리 이제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우리 여태까지 흔히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생겨난 신조어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렇죠. 각자 네. 도생이에요 지금. 응?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각자 도생이에요. 응급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세트로 좀 만들어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뭐 현재까지는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짧은 방송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상식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어필했던 게 바로 원자력 엑스파일이에요. 판사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려다 보니 그 돈을 벌려고 무리한 취재를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자극적인 취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불과 지난달만 해도 이제 지지난달이죠. 지난달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까지 전문가 여러분을 보내서 우리가 취재를 할 정도로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위험하기도 하고 덕분에 네. 방사능 좀 먹고 왔습니다. 그런 방송을 기획을 하고 국내 언론사들도 안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가서 그런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노인복지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지속할 정도로 우리는 공익에 앞장서는 언론사입니다라고 하니까
판사도 그 부분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절반은 보도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런 교양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쉽게 말해서 뭐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어서 슈퍼챗을 더 땡겨보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언론사는 아니다라는 거. 예. 여러분도 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후원 안내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후원 계좌입니다. 1000-302-305933 네, 이쪽으로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 후원을 해주시면요. 이달 언제죠? 그 원자력 안전상? 아, 내일입니다. 내일이구나. 원자력 안전, 그러니까 1년 동안 원자력 안전에 기여하신 분들한테 상도 주고 보상도 주고 저희가 이정현 대표님이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더욱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정현 대표님 혼자 이 활동들을 다 하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전문가분들 그냥 와서 아유 손가락 빨면서 그냥 좋은 일이니까 공짜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은 좋은 방송을 지속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탈핵 그리고 더 안전한 핵 사용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상은 재작년까지는 사실 국회의원들의 중심이었어요. 좀 의정 활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상을 시상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전부 민주당만 주게 돼요. 그러니까 국회 전체를 그냥 국힘당 관심이 없어요 안전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그렇다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네. 제보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부상까지 네, 해가지고 했잖아요. 올해는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진짜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시상을 활동가들 중심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후원을 해주셔서 이런 활동도 가능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후원이라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